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무기 발달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시기였습니다. 공중과 육상, 해상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술과 교리들도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원거리 타격 무기에 있어서는 로켓과 핵무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핵무기는 단 한 발로 도시 하나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으며, 로켓은 빠른 추진력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어 일격이 불가능한 궁극의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 등 군사 강대국들은 미래전장의 주인공이 될 핵무기와 로켓을 개발하는 데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요도가 떨어지는 재래식 야포에는 별다른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래식 야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전 소련은 북한에게 소총에서부터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들을 원조해 주었는데, 그 중에는 수백 문에 달하는 야포도 포함되었습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야포의 종류는 크게 M1927 76mm 연대포, M1938 76mm 산악포, M1942 76mm 사단포, SU-76 76mm 자주포, M30 122mm 곡사포가 있었습니다. M1927 76mm 연대포는 사거리 4km로 1927년 개발되었고, 2차 대전 초반 소련군의 주력 화포로 사용되었으며, 독일군과 핀란드군도 이 포를 노획해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M1938 76mm 산악포는 사거리 10.7km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발된 것을 소련이 라이센스 생산하였으며, 산악전에서 운용하기 위해 총 10개의 구성품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M1942 76mm 사단포는 사거리 13km로 2차 대전 당시 5만여 문이 넘게 생산되었으며, 성능이 매우 우수해 독일군은 이 포를 화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포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SU-76 76mm 자주포는 P-70 경전차의 차체 76mm 사단포를 장착한 것으로 전차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국군은 이 자주포를 전차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M30 122mm 곡사포는 사거리 11.8km이고 북한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국군의 포병 전력을 압도했습니다. 북한군의 사단은 보통 3개의 보병연대와 1개의 포병연대로 구성되었는데, 각 포병연대는 1개의 76mm 포병중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포병연대는 76mm 포와 122mm 포가 혼성으로 편성된 3개의 포병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국군 포병은 북한군에 비해 그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개전 초기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M3 105mm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포는 M2 105mm 포를 공수부대용으로 경량화한 것으로 무게가 가벼워진 대신 사거리는 6.5km에 불과했습니다. 국군과 북한군의 포병 전력을 살펴보면, 국군은 M3 105mm 곡사포 91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북한군은 76mm 곡사포 380문, 76mm 자주포 176문, 122mm 곡사포 172문 등 총 728문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보다 8배나 많은 야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총 6개의 포병 대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군은 전방 4개 사단의 1개 대대, 웅진반도를 담당하고 있던 독립 17연대의 1개 대대, 용산에 위치한 포병학교의 1개 대대를 배치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포병 전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은 즉시 지상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규슈에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력의 규모와 훈련 수준이 한참 부족했던 미 24사단은 먼저 406명으로 구성된 2개 중대를 수송기로 보냈으며 스미스 중령에게 이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소규모 부대만을 보낸 이유는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미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북한군이 더 이상의 진격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미스 대대를 지원하는 후속 부대는 제52 야포대대 알파포대로 결정되었는데 이들은 105mm 곡사포 6문, 1200발의 포탄, 73대의 차량, 134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륙함을 통해 부산에 도착한 알파포대는 열차로 스미스 대대가 위치한 평택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동 도중 북한군 항공기의 기총소사로 일부 장비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평택에서 스미스 대대와 합류한 알파포대는 오산 중미령에서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105mm포 6문 중 5문은 보병진지 후방에 두고 나머지 1문은 대전 차고 폭탄 6발과 함께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1950년 7월 5일 아침 북한군 P-34 전차가 오산으로 진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병의 지원 요청을 받은 알파포대는 105mm 탄을 날리기 시작했지만 일반적인 고폭탄으로는 P-34 전차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전방의 스미스 대대가 무반동총과 바주카를 이용해 전차를 막아보려 했지만 30세대의 전차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해 후방에 있던 알파포대 진지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차를 상대하게 된 알파포대는 직접 조준 사격을 통해 5대의 전차를 파괴하기도 했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 진지를 계속 사수하기 어려웠습니다. 알파포대 부대장 스캇 중위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 전차의 등장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포대원들은 전차를 향해 직접 사격을 실시했고 다른 병사들은 근거리에서 바주카를 사용했다. 대원들은 잘 정비된 기관총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해 매우 피로한 상태였다. 교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원들의 반응력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방의 보병 부대가 퇴각하자 우리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오산 전투의 전과는 적 전차 5대 파괴, 북한군 40명 사살, 80명 부상이었고 미군은 전체 530명 중 180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모든 야포와 공용화기를 상실했습니다. 오산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미군은 곧 대규모의 병력을 한반도에 파병하기 시작해 포병대대를 53개까지 증대시켰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에도 각종 무기를 지원해주며 전력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그로 인해 국군은 M2 105mm 곡사포를 지급받게 되었고 각 사단에 1개의 포병대대를 배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포병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병과 전차의 공격 지원, 적포병과 적방어진지 제압과 파괴, 대포병 및 대박격포 사격, 적 예비대 전환 및 집중 차단, 적지휘 통제 및 후방 지원 부대의 작전 방해입니다. 전쟁 중반기인 1951년 중공군은 대규모 공세를 펼치며 국군과 유엔군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미8 군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벤 플리트 탄약량입니다. 미군은 통제 보급률이라 하여 보통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의 양을 미리 정해 놓고 있었는데 벤 플리트 장군은 이러한 통제 보급률을 초과해 다량의 탄약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어를 할 때 우리 병력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격 시에는 보병이 전진할 수 있도록 화력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말고 전 화력을 동원해 전선을 확보하라. 이러한 지시에 따라 미 10군단에 소속된 21개의 포병대대는 단 7일 만에 31만 발의 탄약을 소모하며 중공군을 막아냈습니다. 우리 국군은 미군의 지원으로 포병 전력을 강화하게 되었지만 전선이 교착화되면서 일부 부대에서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군 포병의 단점을 지적한 몇몇 증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교들은 모두 나태해 있었다. 관측 장교에게 고지의 좌표를 대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벙커에서 시간을 보내다 적이 오면 진내 사격을 요청하곤 했다. 한국군 장교들은 부대 운용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불리한 상황을 지휘관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함에도 질책이 두려워 주저했다. 그들은 박격포로도 충분한 표적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화력 지원을 요청했다. 겨울에 영하 27도까지 내려가면 미군은 혹한에도 불구하고 작전이 가능했지만 한국군은 전투 자체가 불가능했다. 중공군은 국군의 포병 진지를 먼저 공격하곤 했다. 우리는 혼란에 휩싸여 제대로 된 지원 사격을 할 수 없었다. 일부 부대는 폐쇄기의 공이만 빼서 논해버리고 포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백마고지에서 국군 구사단은 중공군 제38군 소속 3개 사단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10일간의 전투 기간 동안 미군은 21만 발, 국군은 14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는데 이것은 중공군이 발사한 5만 발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무려 12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했는데 구사단이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다시 탈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포병의 지원 사격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5 전쟁이 이전의 전쟁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원 요청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대전 당시 포병이 포병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보통 대대장급 이상의 장교가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했지만 6.25 전쟁은 무전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중대장이나 소대장, 소규모 정찰대에서도 화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포병의 열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한국군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확충해 현재 자주포 2,300여 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인포와 전시 비축 물량까지 합치면 총 6,000여 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